대규모 확전까지의 카운트다운이 오늘 밤 8시에 끝납니다. 그리고 이란 정권은 살아남기 위해 최악의 전쟁 범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란 지휘관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대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영 생방송 텔레비전에서 절박한 호소를 하며 어린 아이들과 무장하지 않은 대학생들에게 다리와 발전소 주위에 인간 띠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라들은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이란의 미래까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공격 중 하나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카르그 섬을 타격했습니다. 미국은 밤사이 벙커, 레이더 기지, 탄약고 등 수십 개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섬의 석유 시설은 건드리지 않았고 지휘관은 의도적으로 남긴 것이라며 이번 공격이 메시지 전달이 목적이었다고 말합니다. 미국이 원한다면 이란의 석유 경제를 파괴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석유 경제는 정권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모든 재정은 석유 수익에 달려 있습니다. 이란 에너지 인프라 정밀 타격은 그들의 버티는 능력에 큰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고위 국방 관계자가 방금 저에게 이슬람 정권의 가장 큰 약점은 에너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란의 에너지 시스템을 이슬람 공화국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란 GDP의 약 50%가 에너지 프로그램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통령이 이란 내 에너지 인프라에 위협을 집중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대통령은 이란 정권을 지탱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IRGC에 자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 인프라이며 다른 하나는 현재 미국 군대와 동맹국들을 상대로 사용되고 있는 무기와 석유 인프라입니다. 팍스가 확인한 대로 밤새 미국이 이란 석유 수출 90%가 이루어지는 카르그 섬을 수십 차례 공습했습니다.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다시 한번 이란 정권에 최후의 메시지를 보내려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통령은 조금 전 트루소셜에서 이란 정권에 최후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주 혼동하시는데 카르섬은 이란 석유의 90%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수출하는 곳입니다. 석유는 이란 전역, 특히 남서부 지역과 전국에 있는 여러 유전에서 생산됩니다. 그리고 이 유전과 정유소에서 카르그 섬까지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섬에서는 석유를 저장 탱크에 보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유조선에 실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 섬만이 매우 대형으로 분류되는 유조선에 석유를 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약 200만 배럴의 석유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 섬이 중요한 이유는 이란의 대형 유조선이 정박할 다른 항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카르그 섬이 유일하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카르그 섬은 정권이 전 세계 석유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초대형 유조선에 석유를 실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카르그 섬은 석유 생산은 하지 않지만 운송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은 이미 이 섬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3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 핵심 거점의 모든 군사 목표물을 파괴했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 메시지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의 석유 인프라에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직접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 이란이 빠르게 회복하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섬에 있는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건드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어젯밤 그 시간대에 또 다른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군사 목표만을 노렸습니다. 이는 이란이 2주 전 파괴된 부분을 복구했거나 미국이 그때 몰랐던 새 벙커를 발견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역장과 다른 에너지 인프라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위성 사진을 보면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전히 온전하며 특히 석유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란 때문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란은 처음부터 다른 나라의 에너지 인프라와 민간 부문을 표적으로 삼아왔습니다. 저는 이란이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 등을 공격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란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이들 국가에 있는 기지를 이용해 이란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이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여러 면에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이란은 실제로 미국 기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란이 미국 기지를 공격한 적도 있지만 주로 항구, 공항, 아파트 등 민간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주장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이란이 미국이 실제로 걸프 국가들의 영공이나 기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란은 미국이 걸프 국가들의 기지와 영공을 사용한 증거를 해당 국가들에게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증거를 유엔에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증거를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제 생각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었다면 공개했을 것 같습니다. 이란은 생존을 위해 선전전 승리가 필수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공격이 정당하다고 전 세계를 설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그것을 공개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이 실제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장만 하고 증거로 뒷받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란의 주장에 더해 걸프 국가들은 실제로 미국이 자국의 영공과 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줬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전쟁 전부터 우리가 알던 내용으로 이들 국가는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날부터 이란은 아파트 건물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란은 그 모든 국가들의 공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조사된 내용을 하나 공유하고 싶습니다. 프랑스 언론사인 프랑스 24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공개 이미지와 동영상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쿠웨이트가 미국이 미사일 발사를 위해 이 영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증거를 일부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는 3월 24일과 3월 31일에 나온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대략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이죠. 그리고 사실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예측했던 부분입니다. 만약 이란이 걸프 국가들을 계속 공격한다면 비록 처음에는 미국이 자국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더라도 결국 이들 국가는 허락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아무 이유 없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면 결국 미국 편에 설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란이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미국에 허락을 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란이 진정한 테러, 즉 경제적 테러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이 지역 전체를 불태우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미국에 압박을 가해 결국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을 중단하게 됩니다. 또한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란이 오만을 공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만은 실제로 미국 군사기지가 없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오만은 공개적으로 친이란 성향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오만을 여러 차례 공격했습니다. 이란의 전략은 걸프 지역 모든 나라에 압박을 가하는 데 있으며 이 나라들은 매우 독특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나라들 중 대부분은 군주제를 가지고 있고 사실상 거의 모든 나라가 군주제입니다. 하지만 이들 나라의 국민들은 이스라엘에 매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공개적으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자국 국민들의 강한 분노 때문입니다. 이란이 다른 나라가 아닌 이 나라들을 표적으로 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터키에도 미군 기지가 있지만 왜 이란은 터키를 겨냥하지 않을까요? 이란은 터키가 전쟁에 개입하면 외교적으로 자신을 지지할 나라가 없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아제르바이잔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는 아제르바이잔이 계속된 공격에 개입할 정치적 의지가 있다는 점을 이란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전쟁이 시작될 무렵 이란은 실수로 2발의 미사일을 아제르바이잔 영공에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란 대통령이 생방송에 출연해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아제르바이잔을 정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아제르바이잔이 개입할 정치적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걸프 국가들이 실제로는 정치적 의지가 없거나 국내 상황 때문에 개입할 가능성이 더 낮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란이 걸프 국가들을 계속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경제적 테러라고 부르는 이유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했지만 중립국인 벨기에를 공격했을 때 전 세계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와 전쟁 중이라고 해서 중립국을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이 상황은 그때와 매우 비슷합니다. 걸프 국가들은 미국이 자국 영토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이란은 어쨌든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란은 이들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건물, 공항, 항구까지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은 명백한 민간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이란 드론이 첫날부터 이런 모든 곳을 타격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란은 군사력이 약해 미국과 이스라엘을 직접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더 작은 나라들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조차도 이란이 하고 있는 일이 테러라는 사실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 주장을 꺼낼 때마다 사람들은 전쟁 첫날 미국이 이란의 한 여학교를 공격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미국이 한 일이 잘못됐다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맥락입니다.
미국은 이란 내에서 13,000회가 넘는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실수는 단 한 번이었습니다. 게다가 학교를 공격한 것이 미국 미사일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조사도 있었습니다. 글쎄요, 같은 조사에서 2012년 위성사진을 보면 그 건물이 여전히 그 근처에 존재하는 이란 군사기지의 일부였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그 건물은 군사기지에서 제외되어 학교로 바뀌었고 그 공습이 일어났을 때 어린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설명입니다. 그건 변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어난 일은 잘못된 일이었으니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군은 이런 일이 이 전쟁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기서 중요한 점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단순한 실수였고 전략이 아니었기에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관점에서 보면 아파트 건물을 공격하고 공항을 공격하고 항구를 공격하는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란이 의도적으로 하는 일이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전체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걸프 국가들에 대해 하고 있는 일이 테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정권은 자국 시민들도 처형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바로 어젯밤 이란은 1월 시위에 참여했던 2명의 대학생을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12명이 넘는 사람들이 처형당했다는 뜻입니다. 그중 일부는 공개적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이란에 따르면 이 사람들 모두가 1월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미국 내 일부 사람들이 옹호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동안 저는 이 나라를 방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란이 자국민을 처형하는 동안 경제적 테러도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석유화학 단지를 공격했습니다. 이 단지는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GDP의 7%를 차지하는 산업도시의 일부입니다. 분명히 매우 중요한 민간 부문, 민간 산업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이를 공격하고 공개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인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논리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화학 공장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사우디 석유화학 공장을 공격함으로써 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 동맹국도 아니고 아브라함 협정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스라엘과 외교관계조차 맺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서로 대사관이 없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장을 공격했는데 이란이 왜 사우디의 공장을 보복 공격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누가 댓글로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초점을 바꾸겠습니다. 이틀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또 다른 48시간 최후 통첩을 내렸고 화요일 오후 8시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동부 표준시 기준이며 그렇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와 다리가 폭격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이란은 협상 거부로 대응했습니다. 대신 이란은 젊은 학생들과 아이들에게 발전소와 다리 주변에 인간 띠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그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한 셈이죠. 이건 제가 그냥 지어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이란이 직접 자국 국영방송에서 내보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내일 전국의 발전소 주변에 젊은이들로 이루어진 인간띠가 형성될 것입니다. 알리레자 라히미 최고 청년위원회 사무총장은 국민들의 제안에 따라 창작계, 체육계, 문화계 인사들을 이 인간띠에 참여하도록 초대했습니다. 오후 2시에 발전소 근처에서 저는 모든 청년, 운동선수, 예술가, 학생, 그리고 교수진 여러분을 내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초대합니다. 우리의 자산인 발전소 근처에서 이것이 우리의 자본입니다. 정치적 신념에 관해서는 다들 모이세요. 이것들이 우리의 부와 소유물입니다. 청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조가 매우 뚜렷합니다. 미국은 이란에 갇힌 한 명의 공군 장병을 구출하기 위해 수백 명의 군인 목숨과 수억 달러의 장비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반면에 이란은 IRGC를 먹여 살리는 발전소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청년들과 미래까지도 기꺼이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영상처럼 이란인들은 이미 미국이 위협하고 있는 이 시설들을 둘러싸고 인간 띠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어떤 전쟁이든 실행하는 데 있어서 비난받아 마땅한 방식이지만 바로 이것이 그 정권이 항상 해왔던 방식입니다.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 호메이니는 14살 소년들을 전선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가짜 목걸이를 주며 이란을 위해 싸우다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이란은 호메이니 자신이 가담한 세뇌 때문에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같은 전략을 다시 시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적 주변에 민간인이 인간띠를 이룰 때 미국이 공격하지 않아야 함은 자명합니다. 이란이 다른 나라들에서 민간인을 얼마나 죽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 수준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러한 공격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행인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한이 실제로 미뤄진 전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월스트리트 저널이 만든 그래픽이 있습니다. 유튜버 동료인 프레지던트 스튜어트가 공유한 것인데 3월 21일에 시한이 있었고 협상 때문에 5일 연장되었다가 또 연장되고 또 연장되고 또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이 시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밤이죠. 하지만 또 바로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성명을 내서 이번 시한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란이 오후 8시까지 협상하지 않으면 공격이 일어날 거라고 했죠. 한번 들어보시죠. 하지만 저는 방금 대통령과 통화를 마쳤고 그가 전화를 걸었고 제가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만약 확률을 매긴다면 이게 협상으로 끝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확률을 매기지 않겠다고 했지만 저녁 8시라고 했습니다.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만약 우리가 그 시점에 도달하면 그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공격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는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협상이 진전되고 구체적인 무언가가 있다면 그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가능성을 점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우리가 가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정말 큰일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모두는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만약 그들이 협상에 나오지 않는다면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만약 당신이 엄포를 놓는 거라면 끝까지 그 엄포를 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시간만이 알겠지만 이것이 엄포이길 바라봅니다. 지금 이란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이란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시기로 단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19세기의 카자르 왕조가 이란을 통치하던 시기로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하며 그 당시 지배 계층이 내렸던 결정들이 오늘날까지도 이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거 아셨나요? 오늘 공개된 저희의 다부자 팟캐스트에서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란의 역사와 우리가 오늘날에 이르게 된 과정을 궁금해하는 분이라면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해서 시청하실 수도 있고 화면에 나오는 엔드 스크린이나 비디오를 클릭해서 바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